이런 천한 집안 출신이 감히 우리 명문가에?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신부에게 퍼부은 잔혹한 모욕의 순간, 조용히 지켜보던 한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시골 교사처럼 보이는 이 남자의 숨겨진 정체와 그가 펼치는 조용하지만 완벽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웨딩홀.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최설인과 한태성의 결혼식이 한창이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설이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보다는 긴장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죠. 신랑 측 하객석을 가득 메운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마이너스 대기업 임원들, 의사, 변호사, 그리고 각종 재단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신부 측은 소박한 중산층 가정에 친지들과 대학 동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 정유진은 명품 한복을 입고 마치 여왕처럼 당당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정씨 가문 3대 미술재단 이사장, 문화예술진흥회 회장 등 화려한 직함의 인사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유진은 고개를 치켜들고 오만한 표정으로 신부 측 하객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역시 격이 다르구나라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때 신부 아버지 최동철이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67세의 그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명품과는 거리가 먼 오래되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그의 소탈한 모습을 본 신랑 측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신부 아버지세요? 뭐 하시는 분이지? 들어보니 시골에서 중학교 선생님 하셨다던데. 정말 격차가 심하네요. 하지만 동철의 눈빛은 남달랐습니다. 평생을 교육 현장에서 보내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봐온 그의 눈에는 깊은 지혜와 든든함이 담겨 있었죠. 그는 딸을 바라보며 따뜻하고도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미 감지되는 신랑 측의 차가운 시선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식이 진행되면서 축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유진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우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이었습니다. 저희 태성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 기쁩니다만. 그녀가 말을 멈추고 설인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것입니다. 격에 맞는 상대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유진의 말에 신부 측 하객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설인의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동철은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부분도 나름대로는 지방국립대학에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계시지만 사실 저희 가문의 전통과 품격을 생각하면 유진의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과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죠. 설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진이 마이크를 통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부족함이 많겠지만 그래도 신랑 어머니인 제가 잘 가르쳐서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생활이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결혼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는 축사가 아닌 공개적인 모독이었으니까요.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꿈꾸던 결혼식이 이런 치욕의 순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태성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분노했지만 결혼식장이라는 공간에서 감히 항의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최동철만은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여유마저 감돌았죠.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리고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듯한 신비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설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딸아. 아빠가 있잖니.
저 사람들이 누가 진짜 격이 있는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유진은 자신의 축사가 완벽하게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시골 교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진짜 실력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조용한 남자가 딸을 위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말입니다. 결혼식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벌어진 이 모욕의 순간이 곧 시작될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었음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지만 설인의 마음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이렇게 치욕적인 기억으로 남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녀는 화장실로 피해 거울 앞에서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화장을 고쳤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할까? 정말 저 사람 말이 맞나 봐.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피로 연장에서는 여전히 유진이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우리 며느리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식의 말을 반복했죠. 하객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속으로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표정들이었습니다. 특히 신부 측 하객들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결혼식이라는 자리의 특성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최동철은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그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눈썹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찌푸려졌고 그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랜 세월 교사 생활로 단련된 인내심도 딸을 향한 모독 앞에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옆에 앉은 설인의 어머니가 남편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많네. 동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바로 그때 유진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지자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문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명문가입니다. 대대로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며 사회에 기여해왔죠. 유진은 자신의 가문 자랑에 열중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집안의 전통이나 격식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은 그녀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설인과 그녀의 가족들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우리 집안의 전통과 예의범절을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설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고 동철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아버지와 딸. 설인은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정말 부족한가 봐요.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설인아. 동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낮고 깊었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죠.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아빠의 자랑이고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저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들이야말로 진짜 격이 없는 거다. 그의 눈빛에는 딸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함께 그 사랑을 짓밟은 자들을 향한 차가운 분노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반드시. 동철의 마지막 말에는 평범한 아버지의 위로를 넘어선 뭔가 더 깊고 확신에 찬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이는 아버지의 품에서 조금의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시댁 생활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단순한 시골 교사가 아닌 이 나라의 과학기술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최동철은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일어나 조용한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일반 신문이 아닌 과학기술정책 브리핑 자료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국과학기술재단 신임 이사장 최동철, 국가 R&D 예산 50조 원 배분 권한 갖게 되라는 헤드라인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비서입니다. 상대방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철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 김비서. 혹시 내일 국정감사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네, 이사장님. 그런데 문화예술진흥 관련 예산 심사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정시가문미술재단 관련해서 동철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 재단 말인가? 어떤 문제인지 자세히 설명해봐. 투명성 문제와 후원금 사용 내역에 의혹이 있어서 감사 대상에 올라왔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동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딸이 당한 모욕이 떠올랐죠. 일단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게.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전화를 끊은 후 동철은 딸이 어릴 적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등학생 서린이 과학상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격을 따지고 싶다면 진짜 격이 뭔지 보여주마. 한편 지방 소도시에 있는 동철의 고향집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이장과 몇몇 어른들이 그의 집 앞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어르신들,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동철의 아내가 당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댁 남편분이 그 유명한 최동철 이사장님이 맞나요? 신문에 나온 이장의 말에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그런 대단한 분이 나오셨다니. 온 동네가 들썩이고 있어요. 그동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동네 어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소탈하게 지내던 중학교 선생님 출신 최동철이 사실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실력자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이 소식은 삽시간에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최 선생님이 그런 높은 자리에 계셨다니. 역시 평소 행동거지가 남달랐어. 그러게 항상 겸손하시더라니.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과 허물없이 지냈던 동철의 진짜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동철이 조용히 자신의 오래된 수첩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수첩 속에는 지난 30년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의 이름과 현재 직업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대학 교수, 연구소장, 기업 CEO, 정부 관료. 그들 대부분이 지금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몇몇 이름에 동그라미를 그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서린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어제 일로 많이 속상했을 텐데. 아내의 말에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어든 건 집 전화가 아닌 특별한 핸드폰이었죠. 화면에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국가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의 연락처가 가득했습니다. 설이나 아빠야. 어제 많이 힘들었지? 딸에게 전화를 건 동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설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죠. 우리 딸이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 아빠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동철은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훈장, 올해의 교육자상, 국가연구개발 유공자 표창 등 화려한 상장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런 것들을 남에게 자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학생들을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는 일에만 전념해왔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동철은 상장들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의 온화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 과학기술계를 뒤에서 움직여온 진짜 실력자의 날카롭고도 깊은 통찰력이 번뜩이고 있었죠.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조용하지만 확실한 준비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정유진은 평소처럼
우아한 모습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정씨가문 예술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빌딩 20층에 위치한 이곳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권력의 상징이었죠. 재단 직원들은 그녀를 마치 여왕을 대하듯 극진히 모셨고 유진은 그런 대접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오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유진이 여유롭게 물었죠. 정기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산 집행과 투명성 관련해서. 비서의 말에 유진은 처음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감사야 매년 하는 거 아닌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재단이 얼마나 모범적으로 운영되는지 모르나 봐요. 하지만 그녀의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들어온 공문을 본 순간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긴급 특별감사 실시 통보서라는 제목 아래 투명성 결여 및 예산 사용 적정성 의혹으로 인한 즉시 감사 착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감사 기간 중 모든 정부 지원금이 일시 중단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재단 운영팀장이 당황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재단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런 일이. 유진도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더욱 당황스러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평소 재단과 친밀했던 여러 기업들이 하나둘씩 후원을 철회한다는 연락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회사 사정상 당분간 후원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무슨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라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재단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흔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설마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까? 그녀의 머릿속에 어제 결혼식에서 자신이 한 말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그 평범해 보였던 시골 교사와 이 상황을 연결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남편에게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재단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갑자기 감사를 받게 됐고 후원 기업들도 하나둘씩 발을 빼고 있어요.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혹시 누군가 우리를 견제하는 건 아닐까? 요즘 문화예술계 정치가 워낙 복잡하다고 하잖아. 바로 그때 둘째 딸 소라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엄마, 혹시 어제 결혼식에서 언니 시댁분들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평범한 인사만 나눴는데. 유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소라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엄마가 신부 아버지 욕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분 이름이 뭐였죠? 소라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최동철이라고 했는데. 시골에서 중학교 선생했다던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왜? 소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과학기술 관련 취재를 하면서 최동철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설마 그분이. 소라가 말을 멈추고 급히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터치하더니 곧 놀라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죠. 교육계 숨은 거물, 최동철 신임과학기술재단 이사장 취임 기사 속 사진을 본 순간 소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이 사람 어제 결혼식에서 본 그분 맞죠?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이 화면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제 자신이 시골 교사 주제라며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 화면 속에서 국무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유진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오늘 하루 종일 겪었던 이상한 일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감사, 후원금 중단, 기업들의 철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어제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시골 교사가 아닌 이 나라 과학기술계의 최고 실력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그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유진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뒤져가며 최동철 이사장 관련 기사들을 찾아 읽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깨달아갔습니다. 국가 R&D 예산 50조 원 배분 권한, 차세대 과학기술정책 총괄, 전국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시골 교사라며 무시했던 그 사람의 손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오래된 기사들이었습니다. 은퇴교사, 사제 털어 장학재단 설립, 제자 300명 박사 배출한 숨은 교육자, 과학 꿈나무 키운 30년 헌신. 최동철은 단순한 시골 교사가 아니라 평생을 교육에 바치며 조용히 거대한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진정한 교육자였던 것입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재단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 감사 대응팀을 꾸려요. 그리고 후원 기업들에게 다시 연락해서 사정해보세요. 이사장님, 이미 몇 번 연락해봤는데 모두 상부지시라며 딱 잘라 거절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재단 회계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 조기 상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이유를 묻자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만 하고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단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은행 대출로 충당되고 있었거든요. 한편 최동철은 조용히 자신의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연구소장들과 대학 총장들로부터 온 안부 인사가 쌓여 있었죠. 선생님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30년간 그가 키워낸 제자들의 진심 어린 편지들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 위원장입니다. 아, 김 위원장. 무슨 일인가? 사실 정시가문 예술재단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요. 동철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인가? 예산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고 실제 예술가 지원보다는 운영진 급여나 접대비로 사용된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겠군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죠. 동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그래서 지원금 중단과 함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동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딸아, 이제 시작이야. 그 시각 유진은 재단 사무실에서 비상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회계팀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했던 고급 식당 접대비, 해외 시찰이라는 명목의 가족 여행비, 과도한 운영진 급여 등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건 다른 재단들도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유진이 변명했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만 특별히 표적이 된 것 같다는 점입니다. 분명 누군가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직원의 말에 유진은 뜨끔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라가 재단 사무실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나와요. 그녀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무슨 일이야, 소라야? 엄마가 어제 욕한 그분. 최동철 이사장님에 대해 더 찾아봤는데요. 소라는 핸드폰을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지난 30년간 이 나라 과학기술계 인재의 80%를 키워내신 분이에요. 현재 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이 이분 제자고 주요 기업 연구소장들도 대부분 이분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라고요. 소라의 말에 유진은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새로 맡은 과학기술재단에서 우리나라 모든 연구개발 예산을 결정해요.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상당 부분 이분 결정에 따라 배정되고요. 소라의 마지막 말을 들은 순간
유진은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제 건드린 상대가 바로 자신의 재단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실을 깨달은 유진은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녀는 급히 재단으로 향했죠. 혹시라도 상황을 수습할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한 순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SA문화재단에서 공동 프로젝트 전면 중단한다고 연락 왔고, 현타카드도 아트 스폰서십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해왔어요. 유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 두 곳은 재단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파트너들이었거든요. 더욱 가혹한 현실이 연달아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유진에게 극진히 대했던 미술계 인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송해요, 이사장님. 당분간 재단 행사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냥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색하고 냉랭한 목소리들에 유진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단의 이사진 중 절반이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었죠. 특히 가장 영향력 있던 총신대 미술사학과 교수와 국립미래미술관 관장까지 동시에 사임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평소 그렇게 재단을 아껴주시던 분들이 왜 갑자기... 직원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20년 전 최동철의 추천으로 교수가 될 수 있었고,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역시 동철이 설립한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유학을 다녀온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사에 대한 예의와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죠. 한편 최동철은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핸드폰에는 하루 종일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 김원장입니다. 김원장. 무슨 일인가? 사실 문화예술 분야 산학협력 관련해서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정시 재단과의 협력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모두 직접적으로 정유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녀의 재단과 관련된 모든 협력 사업과 지원이 하나둘씩 중단되거나 재검토 대상에 올랐던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삼성문화재단에서 왔습니다. 정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내년도 공동 전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성문화재단 관계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유진은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재단 운영 방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이제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결혼식에서 저지른 그 모욕적인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야, 엄마야. 그분. 최동철 이사장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어? 엄마, 이미 다 알아봤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요. 이분 제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교육계, 심지어 정부에까지 퍼져 있어요. 그분들이 모두 은사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고요. 유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맞아요, 엄마. 엄마가 그분과 언니를 모욕한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분은 직접 나서지 않으셨지만 그분을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소라의 말에 유진은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조용히 인재를 키워온 진정한 교육자를 시골 교사 주제라며 모욕했던 것. 그리고 그의 소중한 딸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이 나라 지식인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단이 연일 공경에 빠지자 유진은 가족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집안의 명예와 재산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거실에는 유진과 남편 그리고 두 딸 소라와 태성의 누나인 정미라가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화목했던 가족의 얼굴에 모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재단이 갑자기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유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죠. 여보, 혹시 최근에 누구랑 마찰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일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잖아. 바로 그때 소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모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죠.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유진이 발끈하며 소리쳤지만 소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니 결혼식에서 엄마가 한 짓 말이에요. 소라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것이었죠. 언니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하고 언니를 공개적으로 망신줬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가족들은 모두 소라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둘째 딸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대드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야, 정소라. 지금 내가 누구한테 이러는 거야? 유진이 화를 냈지만 소라는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몰라요? 최동철 이사장님이 얼마나 존경받는 분인지, 이 나라 교육계의 산증인이신 분을 엄마가 어떻게 대했는지. 소라는 계속해서 쏟아붓듯 말했습니다. 그분 제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대학 총장, 연구소장, 대기업 임원들. 그분들이 모두 은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누나인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소라야,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설인 언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맨날 학벌 타령, 집안 타령하면서 무시했잖아요. 소라의 분노는 가족 전체를 향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최동철 이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소라의 고백에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알고 있었다고? 네, 5년 전에 과학기술 관련 기사를 쓸 때 알게 됐어요. 그분이 평생을 바쳐 얼마나 많은 인재를 키우셨는지, 얼마나 존경받는 분인지. 그런데 엄마는 그런 분을 시골 교사 주제라고 했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격앙되자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내가 그때 엄마를 말렸던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지만 엄마는 내 말을 무시했잖아요. 유진은 딸의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5년 전부터 소라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말렸을 때 진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그때 나를 말린 이유가. 맞아요. 엄마가 큰일 날 줄 알았으니까요.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요. 돈이 많으면 대단한 사람, 권력이 있으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진짜 대단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최동철 이사장님처럼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조용히 살아온 분들이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분을 무시하고 모욕했어요. 그것도 그분의 가장 소중한 딸 앞에서. 소라의 마지막 말에 유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죠.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지위와 명예, 그리고 재단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소라는 어머니의 참담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혔죠.
엄마,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드려야 해요. 최동철 이사장님과 설인 언니한테. 하지만 유진에게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남보다 높은 곳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것은 자존심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재단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가족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유진은 마침내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을 버리고 최동철에게 직접 사과하러 가기로 한 것이죠. 그녀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소라에게 부탁했습니다. 소라야, 최동철 이사장님께 만나 뵙고 싶다고 전해줄 수 있겠니? 소라는 복잡한 심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겠어. 제발 기회를 달라고 해줘. 유진의 목소리에는 평생 처음 듣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철은 의외로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장소는 설인이 다니는 대학교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죠. 유진은 평소에 화려한 옷차림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며칠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최동철은 이미 카페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소탁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그를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시골 교사라며 얕봤던 그 사람이 이제는 너무나 크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사장님.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유진은 더 이상 체면 따위는 신경 쓸 수 없었죠. 결혼식에서 제가 한 말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철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나 자리에 앉았지만 고개는 들 수 없었죠. 저는 평생을 잘못 살아왔나 봅니다. 유진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가문과 학벌로만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이사장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동철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정 이사장,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인가요? 아니면 재단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인가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유진은 고개를 더욱 떨궜습니다. 처음에는 재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당신이 내 딸에게 한 말들을 기억하십니까? 동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신성한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딸을 모욕하고 무시했죠.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십니까?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설인이에게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동철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내 딸이 받은 상처는 당신의 무릎이나 눈물로는 치유될 수 없어요.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설인이 들어왔습니다. 소라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죠. 설인은 무릎 꿇은 시어머니와 차가운 표정에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설인아, 이 사람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동철이 딸을 말렸지만 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유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저도 부족한 며느리지만 앞으로 잘해보고 싶어요. 설인의 따뜻한 말에 유진은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설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고 동철도 딸의 넓은 마음에 감동받아 마침내 차가웠던 표정을 풀었습니다. 몇 달 후 정씨 재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출발했습니다. 유진은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진정한 예술가 지원에 힘쓰는 투명한 재단으로 거듭났죠.
그리고 놀랍게도 최동철이 개인적으로 재단의 새로운 방향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겸손해진 유진이 동철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냥 교육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진정한 예술가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동철의 대답은 여전히 소탈했지만 그 안에는 용서와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인과 태성의 새 집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서 두 가족은 진정한 화해를 이뤘습니다. 유진은 설인에게 정성스럽게 직접 만든 김치를 건네며 말했죠.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 너를 내 친딸처럼 아낄게. 설인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열심히 배우겠어요. 동철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유진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정한 겸손과 존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의 교육자적 지혜는 결국 한 가족을 진정한 화합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진짜 힘이란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임을 오늘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